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00여 명으로 오늘 발표할 신규 환자는 4,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먹는 치료제 화이자 알약 2만 1,000명분이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돼 재택 치료를 하는 65살 이상 고령층 등에 먼저 투약합니다. 10대 기업 CEO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업의 고충을 듣고 청년 채용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공약으로 2대남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녹취록 폭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흑색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추가 붕괴 위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 모든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주변 주민들은 민원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 사고를 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1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화이자의 알약 2만 1,000명분인데 재택치료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먼저 투약됩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입니다. 이달 말까지 10,000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 총 3만 1,000명분이 이달에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14일부터 환자의 처방과 투약에 사용됩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2만 1,000명 분량이기 때문에 이 분량이 지금 3주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까지는 투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 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입니다. 무증상자, 입원 치료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우선 투약 대상자를 정했다며 공급이 안정화하면 처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치료제는 무상 제공이 원칙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치료상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투약 대상 기준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가 제공되고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의료진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자택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담당 의사가 처방해서 환자에게 약을 줍니다. 팍스로비드는 28가지 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약을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302명이 적고 일주일 전인 5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와는 비슷합니다. 수도권에서 2,247명, 수도권 외 지역이 1,2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엄격한 K방역 체계로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초기 오미크론 환자 40명의 임상경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모두 인후통과 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만 겪었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CT 촬영에서 폐렴 의심 소견이 발견된 사례도 6명에 그쳤습니다. 이제까지 온 오미크론 변이주 감염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결과였고 지금 그 이후에 계속 환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9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90명 환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델타와 비교해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은 작은 만큼 방역의 초점을 전파 방지에서 피해 최소화와 사회 기능 유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호복과 음압병실로 대표되는 엄격한 K방역은 지금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선 과도하므로 좀 더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해야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 민간 의료기관은 비코로나 진료라는 이분법적 전략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명돈 위원장은 또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설 연휴 전 시작되는 대유행은 2달 안에 끝날 거란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와 함께 백신 기본 접종만으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추가 접종을 하면 중화 항체가 대폭 증가한다며 3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90% 안팎으로 영국 임상에서 89.7%, 미국 임상에서는 90.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의 주요 기술 자문 그룹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주간 통계를 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보고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515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만 3,400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3% 늘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이 한 주 전보다 73% 증가한 46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증가율은 동남아시아가 418%로 최고였고 아메리카는 78%, 유럽은 3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유일하게 11% 감소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는 사망자 수가 84% 증가해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기술자문그룹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 seen yet data with respect to a fourth dose, and we would like to see this data before we can make any recommend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are rather concerned about a strategy that entangles repeated vaccination within a short term. WHO는 오미크론 변이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 백신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사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감염과 전파의 효과가 큰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야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 방역조치 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 속에서 음주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방역 규제를 만들고 나서 자신은 멋대로 파티에 참석한 총리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를 놓고 사퇴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영국 총리 관저 정원에 보리스 존슨 총리와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안주가 놓여 있고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첫 봉쇄령을 내렸던 2020년 5월 20일 총리실 정원에서는 음주 파티가 벌어진 충격적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시민들은 집 밖에서 1명 이상 만나는 게 금지됐던 매우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존슨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25분간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I know that millions of people across this country have made extraordinary sacrifices over the last 18 months. 존슨 총리는 이제 되돌아보니 파티 참석자들을 모두 사무실로 되돌려 보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을 격려하는 업무 행사로 인식했다고 언급해 방역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To thank groups of staff before going back into my office 25 minutes later to continue working, I believed implicitly that this was a work event. 야당은 파티에 참석하는 줄 몰랐다는 존슨 총리의 해명이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국민을 모욕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총리에게 사임을 거듭 촉구했지만 존슨 총리는 일단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버텼습니다. He's not apologized, Mr. Speaker, for breaking the rules and breaking the law. He's sorry because he's been caught. 총리 사퇴 지지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여당인 보수당 일부 의원들도 사퇴 압박에 가세해 존슨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이어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현장에서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 또 무너질 수 있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거나 층마다 쌓인 잔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조견에 드론까지 투입했지만 수색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인명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아파트 건물 밖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을 찾는 겁니다. 드론을 통해서 우선 그 상황을 체크하고 또 필요할 시에는 그 건물 안으로 구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육안으로 이런 그 상황들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까지 정밀 수색, 2층에서 38층까지는 육안으로 수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업자 6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견이 26층에서 28층 사이에서 약한 특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고층인데다 붕괴 잔해가 쌓인 곳이라 수색이 무척 까다로워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남떨어지져서 지금 구조 것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크레인이 온다니까 크레인이 오면 그 크레인을 도움을 받아서 사고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선뜻 대규모 수색대를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뜯기다시피 한 건물 외벽은 언제라도 더 무너질 수 있고 아파트에 붙여놓은 타워 크레인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과 광주시는 날이 밝는 대로 안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구조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다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사고 현장이 뻔히 보이는데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실종자 가족들과 경찰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걸 경찰이 막아서자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런 담당 직원 하나 놓고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악서는 거예요. 실종자들은 붕괴 건물 28층에서 31층에서 창호 작업과 소방 설비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6명. 사고가 일어난 지 꼬박 하루가 넘었지만 이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광주시도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구조대 투입이 늦어졌습니다. 애타게 남편을, 형제를 찾는 가족들은 줄어드는 골든타임에 결국 분노했습니다. 6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다쳐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을 안 해요. 이제 나중에 저기 갖고 시체되면 시체 이제 꺼내자는 거지. 그것이 뭡니까 지금? 예기치 못한 사고에 맹추위까지 겹쳐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실종자 가족은 사고 현장을 눈앞에 두고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도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작업이 진행됐고 사고 징후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신축 아파트 단지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상가 지역. 모텔 주차장 입구가 푹 꺼졌습니다. 안쪽도 한쪽이 눈으로 보기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어른손이 들어올 만큼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 균열과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누수 현상도 많이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아예 두도막이 나서 단 차이가 나고 현재도 치마가 진행형이고 그리고 콘크리트도 다 깨지고 있고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여러 차례. 여기에다 비가 오는 날은 물론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속도전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작업했다는 겁니다. 동절기 그다음에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중지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레미콘은 쳤었으니까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속에 물이 얼어붙어 제대로 굳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가 현재 한파 속에서는 얼어버리거든요, 물리. 붕괴됐던 층들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때 아마 이제 공사를 하고 올해 1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굳는 게 아니고 얼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감독기관인 광주 서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고 구청장까지 만났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 미준수와 소음 등 20여 건 정도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만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현대산업개발과 주민들의 민원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구청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기업 CEO들을 만나서 기업 고충을 듣고 청년 채용을 당부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에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며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10대 그룹 CEO들이 넥타이를 풀고 만난 자리. 이 후보는 기업 규제가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사회적 공헌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내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5대 산업은 슈퍼클러스터로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등 떠오르는 5대 산업은 신산업 프로젝트로 밀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서 연간 7.8%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날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며 강공을 폈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윤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논란과 맞물려 안보 인사 2명을 영입했습니다. 한동안 정책 발표와 경제 행보에 집중해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하는 등
제2의 탈모약을 노리는 소확행 공약 발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젊은 남성층에 다가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엔 게임 공약으로 2대남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선 성남시와 경기도가 비리와 부패 투전판이 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20대 남성, 소위 2대남들의 이목을 끄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좀처럼 얻기 힘들어 게이머들을 트럭 시위에까지 나서게 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게임 회사에는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등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시각이 잘못됐다며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도 설립하고 게임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파격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개막전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선대위 발족식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후보로 인해 경기도가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의해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북미사일 선제 타격론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해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삼축 체제를 말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른바 삼축 체제라고 선제 타격, 미사일 요격, 대량 응징 보복 이 3단계의 삼축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 갈등을 수습한 뒤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윤 후보.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인데 안철수 후보로 빠져나간 지지세를 모두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현재 선거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모든 일정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일단 후보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 심 후보는 최근 지지율 부진으로 향후 대응을 놓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늦은 저녁 기자들에게 짧은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현재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숙고에 들어간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당장 후보 사퇴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의당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 사퇴는 아니라면서 최근 지지율 정체에 따른 선대위 쇄신과 향후 대선 캠페인을 고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YTN이 최근에 실시한 대선 정기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3%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꽤 길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하는 상황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여러 차례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서 국민들께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만간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선대위 지도부 총사퇴도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심상정 후보가 고민하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보 사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건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번이 네 번째 대선 도전인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돌연 일정까지 전면 중단한 심상정 후보가 언제 어떤 돌파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셈법은 제각각입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매일 나오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그 어떤 의혹도 없다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약점인 도덕성을 공략하며 양당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게 바로 저는 진영 정치의 폐해, 이념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3자 구도를 굳히겠다는 각오인데 국민의힘으로선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반등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야권 단일화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10%를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안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3자 구도로 가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 보지만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이른바 안풍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에게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송영길 대표 역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바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국회의원 3명의 미니 정당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2강 1중 구도가 굳혀질 것인지, 그렇다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과연 어느 쪽 승리로 이어질 것인지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느라 분주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숙박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과 30, 40대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7만 3천 명 늘어 7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으로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6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재작년 취업자가 21만 8천 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년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고용 회복세가 있어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운수창고,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또 상용 근로자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됐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6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20대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경제 허리격인 30대와 40대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7만 1,000명이 줄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3.7%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 수준을 웃돌았다면서 다만 누적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지표가 나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 급등했다고 현지 시각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전달 6.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대 과제로 천명한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라는 관측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에서 무려 1경 원이 넘는 기관 투자가들의 주문이 몰렸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에 마감된 LG 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대 1 이상을 기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LG 측은 국내외 기관 경쟁률을 최종 합산해서 내일 공시할 예정인데 수요 예측에서 흥행한 만큼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상단인 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행 궤적을 공개하면서 과장됐다는 우리 군의 판단을 반박한 데 이어 앞으로 더 이상 시험 발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밀 분석도 제한될 걸로 관측됩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과 그제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같은 미사일이지만 북한은 지난번에는 700km를, 이번에는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비행 최대 속도도 마하 6에서 마하 10으로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5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비행 거리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700km 이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밝혔는데 일각에선 낙하 지점이나 적어도 선의 기동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번과는 달리 비행 궤적을 모두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과장됐다는 우리 군의 판단을 반박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반성과 북한이 공개한 사격 궤적을 보면 700km 지점에서 적어도 비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극초음 미사일의 특징인 레이더 탐지고도 이하 적어도 비행으로 탐지가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여전히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더 이상 시험 발사 장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최종 시험 발사라고 명확히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성공 여부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개발이 완료됐다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선의 기동을 240km 정도 한다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탐지와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각각 장을 볼 경우 26만 4천 원과 36만 3천 원쯤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1일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 40여 곳에 설 성수품 28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이 10만 원 정도 싼 겁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품목이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지만 쌀과 사과, 배는 대형 유통업체가 더 저렴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조합상의 앙상블 최고 연기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앙상블 최고 연기상은 한 해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 출연진 전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은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정재와 정호연은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후보에 각각 지명됐습니다. 네, 평창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고 성적을 냈던 차준환이 베이징에서 탑 10에 도전합니다. 기술과 연기를 가다듬어서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고난도 4회전, 쿼드러플 점프를 2번 깨끗하게 성공한 차준환. 선발전 1위, 앞서 자신이 확보했던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며 두 번째 올림픽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많은 경기들을 뛰면서 저 스스로 많은 경험을 또 쌓고 점점 발전해 왔던 것 같고.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과자 CF 등으로 얼굴을 알렸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피겨에 입문한 뒤 애뜬 모습으로 포부를 밝히던 소녀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4년 전 불모지 남자 피겨의 역사를 새로 쓰며 올림픽 최고 성적 15위에 올랐습니다. 청년이 된 22살 차준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유와 네이선 첸의 금메달 대결 속에 세계선수권 10위에 이어 베이징 역시 탑10을 노립니다. 아직까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뭔가 그런 순위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계획한 구성과 함께 깨끗한 경기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한다면은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영 등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이달 중순 에스토니아 4대륙 선수권 출전이 예정된 상황. 올림픽 직전 무게감이 떨어지는 대회 무리한 출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 속에서도 기술과 연기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프로농구 SK가 6연승을 달리며 통신 라이벌 KT를 제치고 단독 선두로 시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초보 전희철 감독은 때로는 친근하게 또 때로는 호랑이로 변신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스타전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6연승으로 단독 1위를 수성한 SK.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먼저 표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정말 잘 뛰어주고 있고 성적이 좋은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누군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이제 복장이라고. 복장. 복이 많다고. 그런데 지난달 26일 당시 선두 KT전에서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뭐하고 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천적 인삼공사전 무려 29점 차를 뒤집는 역대급 명승부에서는 또 다른 전술 카드를 꺼냈습니다. 화를 내서는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창피하지도 않냐. 초보 사령탑 첫 해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의 기운. 당근을 줄 것인지 채찍을 줄 것인지 이때는 선수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끌어올려가지 그게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스타 선수와 코치 10년을 거친 준비된 지도자지만 감독 역할이 가장 힘듭니다. 꿀맛 같은 일주일 올스타전 휴식, 집에서 쉬며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계획입니다. 저 진짜 그냥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컴퓨터를 굉장히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신중하게 6강을 첫 목표로 잡았지만 이제는 통합 우승을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우승해야죠. 올해는 꼭 통합 우승 한번 하기 위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우승 공약은 소문난 애주가다웠습니다. 그냥 술 한잔 시원하게 쏠게요. 팬들한테. 버스 대절해서 저기 동해안 가서 방파제에서 깔아서 먹고.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갑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반드시 두툼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철원 영하 14도, 대관령 영하 12.4도, 서울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영상으로 올라서는 지역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예년의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하루 만에 100명 가까이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입국자 격리 추가 연장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기업인 등 70여 명이 감염된 미국 CES 참석자 모두에게 조속한 PCR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10대 기업 CEO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업의 고충을 듣고 청년 채용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공약으로 2대남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추가 붕괴 위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 모든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고 주변 주민들은 민원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 사고를 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용진 신세계부회 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의 보이콧, 바이콧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302명이 적고 일주일 전인 5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와는 비슷합니다. 수도권에서 2,247명, 수도권 외 지역이 1,2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오늘 낮 12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치료제는 전국적으로 배송돼 빠른 지역의 경우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또 이달 말까지 팍스로비드 10,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순차적으로 계약 물량이 도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이 코로나19 대응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먼저 국내 허가를 받은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는 76만 2천 명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둔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 2천 명분입니다. 팍슬로비드는 임상 3상 시험에서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을 87%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치료제로 꼽힙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한다 해도 중증 진행을 막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한다면 위중증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경증 환자용으로 나온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있긴 했지만 팍스로비드와 달리 변이에는 취약해 앞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전상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표면에 변이가 일어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작용을 막는 방식이라 변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약물의 기전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맥주사가 필요 없는 먹는 치료제라 재택 환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만큼 5일 동안 복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4일분, 3일분만 이렇게 복용했을 때는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에 끊는 경우 그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또 증상 발생 5일 안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제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에 주의해야 하고 고령층 가운데 증상이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의료진이 세심하게 환자 건강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현지 시각 12일에 나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부스터샷 사용이 비상 계획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짧은 간격 내의 반복적인 백신 접종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전략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스터샷은 한 번 혹은 두 번 맞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외를 인정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43살 이양우 씨는 요즘 PCR 검사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어깨를 다친 뒤 1년 가까이 염증 치료를 받으며 백신 접종을 미뤄왔는데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 통증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지만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식자재 사는 것조차 어려워져 착잡한 마음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예외 확인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도 요청했는데 이렇게 반려되고 장보러 다니려면 이거 PCR 검사를 일주일에 일단은 2번 이상은 해야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예외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살 서기성 씨는 지난해 7월 화이자 1차 접종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병원에선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2차 접종 예약까지 취소시켰지만 방역당국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부작용이 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목으로 만약에 오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예외자로 등록도 안 되고 백신하고 관련도 없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을 아나필락시스 같은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자,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이력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접종이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백신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확정적으로 확인된 4가지 경우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백신 맞기 싫은 것도 아니고. 반면 예외 대상자 범위를 넓힐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만큼 감염 위험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 오미크론이 더 확산을 하게 되면 더 위험성은 높아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행 기준이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백신 접종 연기 사유를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방역 패스 제도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측이 17종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도 효력 중단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 1000여 명을 대리해서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주연 변호사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기존에 요청한 8종 시설에 실내 체육시설도 더해달라는 취지의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법원에 방역 패스 효력 중단을 구하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도서관, 3,000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9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정 협의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2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에서 3만 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업종에 따른 미세 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의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노후 아파트가 보이는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규제보다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또 서울 시민이 원하는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유연한 재건축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기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오늘 오후 2시 당사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기요금 산정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념보다는 합리, 정치보다는 과학에 기반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한 뒤 참석한 교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돌연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심 후보가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후보 사퇴나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고심하는 건 아니라면서 현재 상황 돌파가 잘 안 되고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니 전체를 돌아보고 다른 변화가 필요한지 숙고에 들어간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폭로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신월동 한 모텔. 그제 저녁 8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54살 이모 씨가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종업원이 침대에 누운 채 숨진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석 달쯤 전부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밀리긴 했지만 생활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돈 좀 붙여달라 했더니 아직 인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당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당뇨 등 가족력이 있었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 기사, 워딩들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유족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에 관련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공한 인물입니다. 순서대로 예정되어 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이제 중단되게 됐고요. 제가 구속 고발을 한 이후에 24시간 저 사람의 인생과 삶이 그냥 피폐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이 숨지면서 정치권에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흑색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거란 보도에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숨지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벌써 이 후보 의혹과 관련한 인물로 3번째 죽음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오싹하다, 서늘하다는 표현으로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후보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는 죽음으로 떠밀려 가는데 정작 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가증한 미소만 띄고 공수포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남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죽음을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조작 전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발끈했습니다. 김 씨에게 거짓으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선거 시점에 터뜨리는 정치 공작이라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느냐며 외향적인 김 씨가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혹시나 악재가 될라 여야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광주에서 새로 짓고 있던 아파트가 일부 무너진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사고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에 투입된 수색견이 건물 내부 26층부터 28층 부분에서 일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35층부터 22층까지 10여 개 층이 주저앉아 큰 낭떠러지가 생기면서 구조대원이 접근해 생존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서 야간 수색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오늘 오전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시공사는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7개월 만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사고. 대형 사고에 광주광역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화정동 사고 현장을 포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상 현장은 모두 5곳. 공사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악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공교롭게도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학동참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었습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라며 단죄받아야 할 범죄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 있는 다가구 주택 화재로 1명이 숨졌고 포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도 큰 불이 나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소방대원들이 물대포를 쏘며 화마와 싸웁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동과 쌓아둔 원단이 모두 탔습니다. 큰 불은 40여 분 만에 잡혔는데 인화물질이 많아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 8시 50분쯤에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투입된 진화인력들이 1시간 만에 불을 꺼 숲 500제곱미터만 탔습니다. 산림청은 나뭇가지와 잎이 바짝 마른 겨울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문이 검게 그을렸고 내부도 완전히 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본 운전자는 차를 공터에 세우고 대피했습니다. 불은 차량을 대부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져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경찰이 2천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사들였던 금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사들인 금괴는 모두 855kg, 685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100kg을 이 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확보했습니다.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금괴에 소재를 털어놓은 겁니다. 앞서 이 씨는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해 모두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335억 원은 회사에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두 42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무려 761억 원을 손해봤고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255억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빚을 갚고 금괴와 가족 명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주식은 물론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 씨가 근무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그 윗선 K 의혹이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이 씨가 수천억 원을 횡령한 경위와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앞서 이 씨 직무와 관련된 회사 관계자 5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잔액을 바꾸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괴 등 범죄 자금 은닉 범행에 가담한 이 씨 부인과 처제 등 5명도 입건해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부 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이 소비자들의 불매와 구매 운동, 이른바 보이콧과 바이콧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까지 앞둔 터라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신세계그룹은 거래의 반은 온라인과 연관된 매출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이 인수한 이베이코리아를 바탕으로 올해 이커머스 사업 강화로 대도약을 시도 중입니다. 소비자 행태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소비재 업종이 많은 신세계그룹에게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은 큰 부담입니다. 스타벅스 등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와 구매 운동, 즉 보이콧과 바이콧으로 확산하면서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영향을 더 미쳤고 현재 대선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선 국민의 양당의 어떤 세력 간의 관계로 느껴지면서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게시글 하단에 멸공 해시태그 일부를 삭제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바이콧과 보이콧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소비자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오늘부터 1일 석잔이라는 바이콧과 불매가 다위다라는 보이콧을 더 부채질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를 보면
인상전 가격이 적용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사재기라 보일 정도로 상위권 랭킹을 휩쓸었는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스타벅스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인 2조 3천억 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신세계 그룹 관련 주가는 급락에서 반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차량 취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안 쓰면 고장 날 수도 있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비순정 부품이라도 규격품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 처분만 내려서 봐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기들 회사가 만든 순정 부품만 써야 한다고 거짓 표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본다면 차량 취급 설명서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문구입니다. 자기네 회사에 순정 부품을 써야만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 비순정 부품을 쓰면 성능 저하에 고장까지 유발한다는 일종의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표시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정한 규격을 지키고 관련 시험을 통과한 비순정 부품들이라면 현대 기아차의 순정 부품보다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순정 부품만이 안전하고 또 그 외의 모든 부품들은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그동안 순정 부품만을 써야 한다는 표시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슷한 품질의 순정과 비순정 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4배를 넘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내수용과 달리 수출용엔 문제의 표시를 빼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순정 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활발한 광고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고품질 부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 기아차가 또다시 이런 표시를 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팰리세이드 등 일부 차량은 지금도 공정위가 문제 삼은 표시를 쓰고 있었는데 현대 기아차는 실수라며 이른 시일 내에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유혈 시위 사태 와중에 한때 무장 시위대에 점거돼 기능이 마비됐던 알마티 국제공항의 운영이 13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는 13일부터 알마티 국제공항이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항공사 스케줄에 따라 국내 국제항공편이 운항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도시 알마티 등 주요 도시들의 상황이 급속히 안정화되면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밤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기능 마비로 인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도 13일 12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2도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4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현재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밤까지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출퇴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2도, 대전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4도, 대전은 0도, 광주와 대구는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는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주말 밤사이 중서부 지방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새로 짓고 있던 아파트가 일부 무너진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사고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에 투입된 수색견이 건물 내부 26층부터 28층 부분에서 일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35층부터 22층까지 10여 개 층이 주저앉아 큰 낭떠러지가 생기면서 구조대원이 접근해 생존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서 야간 수색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오늘 오전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65개 모든 현장 공사를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경영진이 전국 현장의 안전점검과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고위험 상위 등급 현장은 직접 방문할 방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긴급 조치라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안전대책을 점검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오전 안전상황점검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서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현황과 원인,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청 등이 참석해 현장 점검과 예방책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놓고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도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작업이 진행됐고 사고 징후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신축 아파트 단지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상가 지역. 호텔 주차장 입구가 푹 꺼졌습니다. 안쪽도 한쪽이 눈으로 보기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어른손이 들어올 만큼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 균열과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누수 현상도 많이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아예 두도망이 나서 단 차이가 나고 현재도 치마가 진행형이고 그리고 콘크리트도 다 깨지고 있고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여러 차례. 여기에다 비가 오는 날은 물론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속도전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작업했다는 겁니다. 동절기 그다음에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중지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레미콘은 쳤었으니까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속에 물이 얼어붙어 제대로 굳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가 현재 한파 속에서는 얼어버리거든요, 물리. 붕괴됐던 층들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때 아마 이제 공사를 하고 올해 1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굳는 게 아니고 얼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감독기관인 광주 서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고 구청장까지 만났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간 미준수와 소음 등 20여 건 정도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만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현대산업개발과 주민들의 민원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구청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485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302명 적고 일주일 전인 5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와는 비슷합니다. 수도권에서 2,247명, 수도권 외 지역이 1,2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하루 만에 100명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종료 예정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엿새 만에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3명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해외 유입 환자 증가인데 전날 대비 97명 늘어난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날 106명을 기록한 해외 유입 사례는 닷새 만에 2배로 늘어났고 지난 8일 이후엔 200명대를 기록하다 이제는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한 건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미크론 해외 유입 검출률을 보면 12월 첫째 주 4.2%에서 12월 닷새 주엔 69.5%, 그리고 지난주엔 88.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3일 종료 예정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점, 그리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또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을 기존 발급일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합니다. 더 나아가 1월 말부터는 아예 검사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에서 9일 미국에서 개최된 CES에 참석했던 국내 기업인 70여 명이 대규모로 확진됐다며 행사 참석자들은 조속히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폐렴 같은 중증을 잘 유발하지 못하고 설 연휴 전 시작되는 대유행은 2달 안에 끝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거고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유행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유연한 K방역과 함께 코로나19 치료를 기존 의료체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오늘 낮 12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치료제는 전국적으로 배송돼 빠른 지역의 경우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65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됩니다. 미국의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B형 간염, 독감 백신 제조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이상 반응 우려가 적다고 합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 사례는 압통,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으로 경증이나 중등증이었으며 백신 접종 이후 대부분 며칠 내에 소실되었습니다. 효과성과 관련하여 백신의 예방 효과는 두 건의 임상 3상 임상시험에서 각각 89.7%와 90.4%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 백신이 국민들께서 이미 접종 경험이 충분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과 1인용 주사제로 접종이 편리한 점, 냉장 보관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한 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1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76만 1,12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2.85배로 증가한 건데 최근 증가율이 줄곧 3배를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폭증세가 조금은 누그러진 셈입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5만 1,261명으로 전날 세워진 대유행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부스터샷 사용이 비상계획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짧은 간격 내 반복적인 백신 접종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개월마다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전략이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시민들을 피로하게 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인 7%나 급등하는 등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져 3월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인 11월에 6.8%보다 큰 7%입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11월 0.8%보다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주거비와 중고차, 식료품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고차 값은 전월보다 3.5%,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3% 치솟았습니다. 공급망 차질과 상품 수요 쏠림 현상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 사태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But the pandemic itself has and continues to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so when you have an elevated level of demand, but the supply can't keep up, that is a recipe for price increases. And sure enough, that's what we're seeing. 여기에 부족 상태인 노동력 공급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더욱 줄어들면서 비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급여를 올리면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씀씀이가 커졌고 기업은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려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대 과제로 천명했습니다. We will use our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한 해 3차례 인상을 시사했는데 시장에서는 4차례 이상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어제 발표를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인 2020년보다 36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인 2020년 취업자가 워낙 많이 줄었고 비대면 산업 호황과 최고 실적을 기록한 수출 덕에 일자리가 일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는 15만 명이나 급감했고 숙박과 음식점업도 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비대면과 정부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3만 명 늘면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이른바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는 1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투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매수 시점과 단가 등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블룸버그는 부켈레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최소 1,391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계산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대로 떨어져서 12일 시세 기준 비트코인 1,391개 가격은 약 6,100만 달러 수준으로 매수 금액 대비 14%인 약 1,000만 달러, 1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요즘 각 기업체의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평균 임금에서 한국에 추월당하는 등 후퇴하는 경제의 활로를 되찾겠다는 건데요.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랭고,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4% 인상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日本の賃金は1997年がピークで、そこからほとんど伸びておらず、今では先進国の中で低位に置かれてしまっています。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20여 년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역전당한 뒤 두 나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1인당 GDP 역시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란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금융 완화를 앞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경기를 살렸다고 과시한 아베 전 총리의 말이 무색한 셈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생활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人が価値を生む経済において未来への投資という意味を持つ企業の皆さんによる賃上げは今後の経済成長の観点から極めて重要だと考えます。 임금이 올라가면 국민 소비가 늘고 이 돈이 다시 기업으로 흘러가는 선순환을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은 세금을 줄여주는 등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今度こそイノベーションをしっかりと起こして付加価値の高い企業、付加価値の高い日本社会を作っていくというきっかけだということを言い続けないと、また来年同じことを繰り返し。 국민도 정부도 코로나 사태 속에 아날로그 사회 일본의 문제점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많이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먼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고 원인이 여러 개가 좀 나왔었는데 한쪽으로 좀 기울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신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무리한 공사 때문인가 강풍 때문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제목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은 좀 한쪽으로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가지 신문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인데 왼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보면 공통적으로 닷새에 한 층씩 올렸다라는 목격자 증언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층에 콘크리트를 더 부으면 결국은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고요.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수 있도록 열을 가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짧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도 같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층씩 올리는 게 통상적인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보다 빨랐다, 닷새에 한 층씩 올렸다 이런 증언이 있다고 했고요. 다른 면에서는 거푸집이 떨어지고 철근이 떨어진 적도 있었다는 실종자 가족의 주장을 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추가 타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원인 조사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실종자 수색이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소식 짚어볼 텐데 이제 먹는 치료제가 오늘 국내 처음으로 들어오죠. 빠르면 내일부터는 이제 처방이 될 텐데 이게 우리가 그냥 약 처방 받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기사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서울신문에서 그림과 함께 이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알려져 있다시피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빠르게 선별하고 또 신속하게 처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증상 발현 후 하루나 하루 반나절 안에 투약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 6가지 과정 중에 앞에 3번째까지가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초 역학조사, 환자 초기 분류, 대상자 확정 이 과정을 하루 내지 하루 반나절 안에 확정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이제 대상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정말로 이 환자가 투약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보건소나 약국에서 배송을 따로 해주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해당 약국으로 찾아가서 수령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약을 먹는 중에 한 3일차 됐는데 증상이 좋아졌다. 그렇더라도 5일치 약은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고요. 이상 반응 같은 게 생겨서 투약을 중단할 경우 남은 약은 보건소나 담당 약국에 반납을 해야지 재판매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예상은 했지만 그 과정이 좀 간단치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또 소식인데 이게 치료가 아니라 장례 관련 얘기인데 어떤 겁니까? 예, 코로나19 이후에 장례 방식에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 일면을 보면 최근에 이제 벌어진 장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보시게 되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보면 관을 들고 있고요. 그 앞에 빨간 안내선, 그러니까 뭐 들어오지 말라는 뭐 금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유족들이 절을 하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하나 보네요. 예, 전혀 못하고요. 거리도 두게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도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보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을 인용을 했는데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한다고 돼 있고 유족의 뜻을 존중한다. 그리고 충분한 애도 시간을 준다. 이런 지침이 담겨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손 한 번도 못 잡고 얼굴도 한 번 못 보는 상황에서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 신문은 사망자의 비말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 선화장 후 장례를 택하던 다른 나라들도 지금은 지침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고요. 또 사망자와 가족 간의 마지막 대면은 허용하는 외국이 더 많다, 나라가 더 많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사진이 참 유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에 맞게 좀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방침을 좀 개정하겠다, 다시 손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변화했다는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에 또 이게 개정됐다는 소식까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볼 텐데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두 가지 사안이었는데 동아일보가 이를 각각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선거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압력이 어떤 압력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라던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숨진 이 씨는 생활고나 지병도 없었다고 유족 측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지병 때문에 사망한 건지 아직 밝혀진 게 아니죠.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기사도 있었는데 김 씨와 한 언론사 기자가 통화한 7시간, 총 7시간 분량의 파일이 공개될 거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면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대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당연히 파일을 제보한 기자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된다면 그 내용을 좀 보고 향후에 정치권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인데 새해 들어서만 2번을 쐈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어떤지 비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탄도 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 두 가지 성능과 또 성격을 좀 비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일보가 사진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하얀색 실선, 그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고요. 보면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이는 게 지난 11일에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보면은 들쭉날쭉하죠. 예, 이게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본인들이 위로 북초음속 갔다 미사일을 아래로 쐈다고. 갔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요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반 탄도미사일이 야구에서 직구라고 친다면 예. 뭐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변화구가 될 텐데 예. 보통은 변화구가 야구에선 더 느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까지 빠르니까 요격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북한의 발표와 또 합참의 발표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비행 거리가 합참은 700km라고 했고 또 북한은 1000km라고 했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한 600-700km 구간,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한 4번에서 5번 가는 동안 보면은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구간에서 살짝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도약하면서 더 나아가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 레이더가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베 전 총리 사진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자세히 보면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이른바 이제 아베 마스크라고 불렀던 그 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아베 마스크를 잠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아베 전 총리가 빨아서 여러 번 쓸 수 있다라는 마스크를 전 가구에 지급한 바 있는데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턱도 다 가려지지 않고 예.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빨면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예. 예, 그리고 품질도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일본 내에서는 상당한 조롱거리로 전락했었는데요. 결국은 폐기 처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폐기 처분을 그냥 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자한테는 배포하겠다 이렇게 예. 지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뜻밖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이게 왜 인기인지 왜 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구두 닦기용으로는 제격이다. 예. 뭐 의료용 거즈로 사용해도 괜찮다. 뭐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스크는 가격은 물론이고요. 또 배송비까지 다 무료로 희망자한테는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언론에 나오긴 했지만 아베 전 총리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있나 싶을 만한 위문 편지 이게 갑자기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기사로 먼저 알려지기 전에 커뮤니티를 예. 통해서 지난 11일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한겨레 신문이 이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예. 먼저 인터넷에 알려졌던 그 논란을 보자면 위문 편지 내용 자체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인생에 시련이 많을 텐데 이 정도는 이겨내야 사나이지라던가 눈 올 테니까 열심히 치우세요 예. 라던가 이런 조롱 섞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위문 편지인데 이래도 되냐 이런 논란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네. 인터넷 상에서요. 근데 한겨레 신문은 이런 편지 내용에 대한 논란보다는 여고생에게 의무적으로 위문 편지를 쓰게 한 것이 진짜 문제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고에서만 이루어지는 위문 편지를 금해주길 바란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한 여성단체 대표는 여성을 위로나 돌봄의 제공자로 보고 남성을 수혜자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 논란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해당 학교 측은 본래 취지와 의미가 훼손돼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의 위문 편지가 이런 또 다른 이런 논의거리를 좀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호날두 메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뭐 상을 두고 다투는 겁니까? 보통 호날두 메시가 함께 나온다. 그럼 뭐 예. 발롱도르라든가 그렇죠. 피파 올해의 선수상 누가 할 것인가 뭐 예. 이런 거를 두고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실리는데 예. 이번에 제가 소개할 기사는 정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뭐 제목은 애물단지가 된 두 축구의 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두 선수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데요. 예.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온 성적표를 보면 지난 시즌 득점과 올 시즌 득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득점을 보자면요. 왼쪽에 호날두 선수 경기당 0.64골 기록하고 있고 오른쪽에 메시 선수는 경기당 0.38골. 사실 메시 선수라고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네요. 예,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면요. 호날두는 뭐 골은 그나마 잘 넣고 있지만 예. 뭐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팀에 기여하는 바가 낮다. 이렇게 아.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예.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선수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감독의 입지를 줄어들게 한다. 실제로 이제 이번 시즌 초에 감독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고 메시 같은 경우는 감독을 무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 예로 현 소속팀 감독은 메시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메시 선수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현재 감독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우리 속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던가 뭐 예. 유종의 미라던가 이제 선수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두 선수인데 끝에 이렇게 좀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두 선수의 팬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도 세월은 거스를 수 없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4개 노조가 처음으로 순직 진상조사에 참여합니다. 노조는 현장 경험이 존중받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천 물류센터에 이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까지. 소방관 순직 사고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됐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44명에 달합니다.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청와대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소방청은 평택 순직 사고에 대해 대규모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전이란 거에 대한 소방 공무원들의 권리적 측면이 좀 강조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이제 안전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번 조사에는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4개 노조 현장 소방관도 대표로 참여합니다. 통상해오던 화재 감식에 더해 지휘관의 무리한 진입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이면적으로 우리 대원들끼리 도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체에 더 다가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소방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소방관들의 현장 경험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진압, 구조 경력이 1년 내외인 간부 후보생 출신 소방관이 지휘를 맡으면서 매뉴얼을 벗어나는 예외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태 현장을 20년 이상 정말 오로지 현장을 뛰어본 사람이 지휘를 하는 경험이 그런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조직 내부에서 이를테면 아무래도 기획부서, 펜으로 일하는 기획부서 사람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소방 영계급의 현장 지휘관의 어떤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외근 근무자들을 우선시해서 노조는 다만 평택 사고가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안전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시돼 발생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세종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선장치 등을 활용해 입원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병동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아직 허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심장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가슴에 부착한 무선장치가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모인 환자들의 심장박동 정보는 의료진이 보는 화면에 곧바로 표시되고 이상이 감지되면 빨간색으로 알려줍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일주일 동안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병동입니다. 측정된 생체 신호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인공지능이 심정지 등 이상 반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병실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중앙 간호사실에서 많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심전도 측정 장비는 환자들이 장치에 연결된 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고
단시간에 측정된 정보만으로 부정맥 등 이상 신호를 감지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스마트 병동 구축으로 병원 내 심정지 사망을 조기에 예방하고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좀 더 중환 환자에 선별적으로 이제 치료나 시간 투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환자 안전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체온과 호흡 측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환자들의 생체 정보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질병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가 병이 생길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AI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질병을 기존에는 진단을 하고 처방하는 쪽에서 앞으로는 예측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병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러시아 협상에 이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주변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만났지만 2견 만에 재확인한 채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나토 러시아 위원회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로 고조된 군사위기 해소 방안과 유럽 안보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유럽 국가의 안보 자주권 등 핵심 원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추가 확장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나토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관여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브리핑에서 시행 중인 제재와 관련해 제재 이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를 충족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툼한 외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바람을 맞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2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영하 14.5도, 대관령 영하 12.5도, 서울은 영하 7.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영상으로 올라서는 지역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주말에는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